이번 시작에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가 있고 제일 끝에 레이블, 즉 답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머신러닝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주도, 강화학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다면 뭐 A, B, 이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것들을 지도학습 데이터로 부르고 이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레이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레이블은 뭐 yes나 뭐 no 이런 식이나 카테고리 데이터들 뭐 1, 2, 3, 4, 5, 뭐 n 이렇게 카테고리 있는 데이터, 즉 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만 있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이거를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것끼리 묶는 군집을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상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즉 무슨 특정 무언가가 있다고 치면 1번 행동, 2번 행동, 3번 행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상이 1, 2, 3이 오면 특정 요 환경에서 내가 떨어졌을 경우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즉 3번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거를 매번 보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학습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강학습이라고 불러요. 이제 밑에 있는 머신러닝 살펴보면 머신러닝은 지도, 비지도, 강학습이 있다. 방금 얘기했었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문제와 정답 모두 알려주고 분류를 하는 경우,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인데 군집, 비슷한 것끼리 목자입니다.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최대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개념을 생각하는 걸 강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도학습의 첫 번째로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에 활용되고 유사한 것들을 묶는 방법, 뭐 그런 거 되면 되겠죠. 그리고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 분류보다는 군집을 사용합니다. 즉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비지도입니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들은 지도학습으로 많이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을 판단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자의 쇼핑 성향을 분석하여 특정 군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분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보통 군집이라고 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은 좀 모호한 게 있으면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없다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분류라는 용어보다 군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정답이 제공되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게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학습하는 것도 이제 분류가 보시면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 즉 데이터가 쭉 있고 오늘 쏠 테니스를 치겠다 안 치겠다 그런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70에서 80%를 트레이닝 셋, 30%를 테스트 셋으로 나눕니다. 즉 이걸 왜 하냐면, 자, 트레이닝 셋으로는 분류기를 만들고 즉 학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만들어진지 못 만들어진지 평가를 하고 싶겠죠. 이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패턴이나 인식은 이 분류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 데이터를 이제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내가 지금 이런 테스트 30%를 넣어볼게. 네가 한번 네가 나온 답, 즉 이 분류기가 나온 답과 테스트 셋이 가지고 있는 답을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를 해서 이 비교에서 나온 정확하게 맞추는 거를 비율로 따져서 이걸 우리가 정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보통 70, 80%의 트레이닝 셋, 그 다음에 20, 30%의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의 첫 번째 방법, 결정 트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규칙을 바탕으로 그린
순서대로 구축한 이진 트리. 즉, 내가 처음에 무언가를 살펴보고 요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또 두 가지, 뭐 두세 가지도 되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마지막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 즉, 그 카테고리나 분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A다, B다, A다, B다. 아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치겠다, 치지 않겠다, 치지 않겠다, 치겠다. 그런 걸로 이 트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보시면 모든 노드를 포함하는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해, 즉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를 시작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를 루트라고 불러요.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과정,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렇게 통해 결정 트리를 만든다. 이때 노드를 분할하는 기준이 되는 분할 속성을,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true, false 이렇게 나눌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분할 기준이 있어야겠죠. 분할 기준을 선택하는 게 주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속성값별로 자식 노드를 만들고 true, false 개념이겠죠.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자식 노드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로 의사결정 지식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용어인데, 내부 노드와 간선, 단말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노드라는 거는 요것들을 말하겠죠. 비교 속성, 간선, 속성 값, true인지 false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걸 단말 노드라고 부릅니다. 단말 노드에는 결과 값이 보통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특정 트리에서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자, 오버캐스트는 바로 내려옵니다. 텐스를 yes 맞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레인이 왔습니다. 아웃룩 레인. 그 다음에 뭐 풍경이겠죠. 윈드가 스트롱이네. 윈드 스트롱이면 no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트리화 시키면 실제로 문제 푸는 건 밑에 거겠죠. 자, 밑에는 위에 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 표만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 밑에 거는 풀 수 없습니다. 자, 써니. 자, 날씨가 써니가 있고, 온도가 뜨겁다.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습도가 마일드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트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본다면, 자, 아웃룩의 써니입니다. 우선 써니로 한번 내려오겠죠. 써니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핫. 바로 습도네요. 습도가 그럼 뭡니까? 습도가 마일드입니다. 습도가 마일드면 yes. 그러면 야는 테니스를 치겠다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결정 트리 이용한 방법이고, 그러면 결정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분할 속성, 즉 이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결정 트리를 만드는데, 노드를 분할할 기준은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분할 속성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정 트리를 하기 전에 중요한 설명 몇 가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결정 트리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열에서 있죠. 그래서 이제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겁니다. 끝에는 결과값인 우리가 말하는 레이블이 존재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가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컬럼부터 순서대로 이 트리를 만들어서 즉 분할 속성을 정해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근데 좀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정 트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컬럼이 이 전체 데이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불순도라는 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 우리가 이걸 impur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불순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불순도라고 부르고 밑에는 데이터에 섞인 비율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0과 1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0이라면 동그라미 구슬만 있고 1이라면 삼각형 구슬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파란색, 빨간색인데 데이터의 혼재에 따라서 비율과 0, 1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 0.5 정도 되는 상황은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딱 반쯤 섞여 있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불순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불순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불순도를 보시면 0일 때는 어떻습니까? 불순도도 0입니다. 1일 때도 불순도가 가장 0이고 불순도가 가장 높은 거는 요 지점이죠. 자,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0.5면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섞였기 때문에 불순도가 가장 높은 하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순도가 많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뭡니까? 불순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데이터가 쉽게 말해서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기서 루트 노드님은 생각없이 그냥 위에 상위 노드라고 칠게요. 상위에서 불순도가 0.9라고 하겠습니다. 자, 특정 그 A라는 컬럼, B라는 컬럼이 있다고 칩시다. 컬럼 2로 할게요. 자, A라는 컬럼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밑에서는 불순도가 0.2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똑같이 데이터를 나눴을 때 이게 A, 즉 C1 컬럼이고 이게 B, C2 컬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순도가 0.5가 됐습니다. 0.9에서. 그러면 불순도가 0.9에서 0.2로 떨어졌고 불순도가 0.9에서 0.5로 떨어졌죠. 그러면 불순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한번 고민해 볼 때 불순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높은 불순도에서 이만큼 내가 0.1하면 여기라고 합시다. 이만큼 불순도를 한쪽으로 데이터를 몰았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데이터를 몰았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내가 정리를 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래서 0.9에서 빼기 0.2는 0.7이죠. 0.7만큼 내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9에서 0.5를 빼니까 0.4로 줄어들었죠. 0.4만큼 줄어드니까 이거를 내가 일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 A 컬럼, 즉 C1 컬럼으로 하면 그만큼 내가 일을 많이 했고 정리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좀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엔트로피하고 우리가 세 번째 진이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게 뭐냐면 수식은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불순도를 체크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방식으로 인해서 그럼 엔트로피로 불순도를 체크하고 진위 계수로 불순도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방식만 바뀔 뿐이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패턴은 이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엔트로피로 재건, 진위 계수로 재건 불순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위쪽에서 상위라고 내려오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불순도를 재겠죠. 그러면 이게 엔트로피가 되건 진위가 되건 자, 이 방식으로 하든 간에 특정 패턴을 선택을 해야 돼요. C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패턴 컬럼은 패턴을 해서 뭐 특정 컬럼을 선택하면 전체 엔트로피가 0.9에서
줄어드는 엔트로피가 우리가 0.2 요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2를 했는 거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하셨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큰 거를 찾아내면 돼요. 큰 값을 찾아내고 이게 분할 속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엔트로피건 진이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던 거예요. 계산 방식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있다는 건, 자, 결정 트리. 트리를 최대한 균일한 데이터 세트로 이제 빨리빨리 나눠야겠죠. 한쪽으로 균일하게 몰아야 되니까. 즉, 어떤 집단에서 각 부류의 데이터들이 균등한 비율로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데,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한쪽으로 빨리 몰아놔야 됩니다. 자, 한쪽으로 모은다는 게 데이터 분류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 분할 어떤 속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엔트로피라는 걸 합니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열력 항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로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함수, 상태 함수이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쓸모없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쓸모없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 쓸모없어지는 것, 이거를 빨리 데이터에서 전환하는 때 쓸모없어지는, 역으로 말하면 쓸모 있어지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집단에서 각 부류의 데이터들이 균등한 비율로 섞일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가장 높겠죠. 자, 동질적인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이게 불순도로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보량의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계산 방법은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정보의 값어치의 적용이라고 되는데, 로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로그는 마이너스 로그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즉, 특정 데이터가 비율이 낮으면 데이터의 중요도입니다.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흔하면 흔할수록 그 데이터의 중요도는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즉,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재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엔트로피입니다. 자,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보 이득이라는 걸 구합니다. 즉, 아까 뭐랬습니까? 상위에서 내가 특정 어떤 칼럼을 분할 속성하는 따라서 밑에 노드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값 1과 두 번째 값 2를 비교를 빼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나오는 값이 우리가 정보 이득이라고 불러요. 즉, 아까 말한 데이터가 얼마나 우리한테 일을 많이 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 I에서 특정 속성으로 분할한 이후에 각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 가중 평균을 I 레지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뺀 값을 정보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 정보 이득이 가장 큰 속성을 분할 속성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전체에 대한 I 구해야 되니까 전체에 대한 부류는 여기서 아까 확률과 아까 우리 데이터의 중요도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즉, 특정 칼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그 칼럼의 중요도, 즉 요거 전체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부른다겠죠. 요걸 전체 엔트로피를 한번 구하고, 이제는 특정 컬럼들의 각 속성들의 IG를 구해야 됩니다. 특정 컬럼에는 뭐겠어요? V1, V2 값이 있겠죠. 즉,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합시다. 뭐, 아까, 날씨, 아웃룩이 있다고 칠게요. 아웃룩은 컬럼이고, 이 밑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sunny, 하고 rain. 이런 것들은 뭐요? 속성 값이 돼요. 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보 이득을 구하는 거를 봅시다. 아까 정보 이득은 뭐였습니까? 위에 보시네요. IG는 전체 엔트로피에서 I 레지듀얼을 빼면 되죠. 자, 그러면 각 속성마다, 즉, 각 속성인 각 컬럼마다 이 IG를 구해야 되니까, 실제 우리 수식은 IG의 특정 컬럼의 전체 엔트로피에서 뭡니까? 상위는 전체니까, 그 다음에 I 레지듀얼의 특정 컬럼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I 레지듀얼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요 방식으로 구해요. 즉, 속성값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속성값이 발생할 수 있는 P, 그 다음에 속성값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그 특정 속성에
확률과 엔트로피를 다 구해주면 이거 전체를 더해서 가중합을 더해서 I 레지듀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특정 컬럼의 레지듀얼이 됩니다. 그래서 IG를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가장 큰 IG를 갖는 것을 분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뭐 컬럼이 1, 컬럼 2, 컬럼 3이 있다면 IG 컬럼 1, 아이고라. IG 컬럼 1, IG 컬럼 2, IG 컬럼 3가겠죠.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IG가 높은 거, 그 녀석을 선택해서 분할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분할을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엔트로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이득의 척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속성값이 많으면 너무나 많은 부분집합으로 분할이 돼요. 자, 작은 부분집합은 동전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단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바꾼 게 정보이득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이득비로 바꾼 거예요. 속성값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도록 계산해요. 그래서 속성값이 불이익인 것처럼 간주하여 여기 IG를 구한 거에서 우리가 아까 뭐랍니까? IG죠. 특정 엔트로피의 속성을 엔트로피로 나눠주시면 이게 속성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게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즉 IA는 속성값의 개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런 식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보이득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패턴, 아웃룩, 닷을 구하니까 절침의 정보이득은 어떻게 돼요? 정보이득은 0.247, 0.152, 0.048. 자, 그리고 혹시나 속성 개수가 많아서 불리해지는 걸 대비해서 그게 다 나누기도 해봤습니다. 나누기도 해보니까 0.156, 0.152, 0.049. 그러면 전체 패턴에서 이걸, 즉, 이 정보이득은 IG는 뭐였습니까? 엔트로피에서 I 레지듀얼을 뺀 거잖아요. 특정 컬럼을 선택했다는 기준에서. 그러면 절로 분기 패턴입니다. 그럼 패턴으로 먼저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계산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좋은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다음으로 이제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니 불순도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노드에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고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건데 이 불순도는 클래스 즉 카테고리의 비율을 제곱해서 더한 후 전체 비율 1에서 뺀 숫자로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니 임퓨리티는 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니 임퓨리티 값은 어떻게 구하냐? 처음에 자 값이 나온 거 보죠. 즉 1에서 각 나올 수 있는 속성값의 비율을 제곱해서 대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 차이가 가능한 크도록 트리를 성장한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상단에서 나온 무슨 값 V1이 있으면 특정 컬럼으로 썼을 때 값이 나오는 게 있겠죠.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1 빼기 V2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고 했죠. 가장 큰 값, 라지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만큼 내가 1을 했다는 거 되니까 엔트로피하고 큰 변화는 없지만 똑같습니다. 계산도의 불순도 차이가 내가 크도록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를 정보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불순도 뭐 계산 방법이 똑같은 거 보시면 되고 정보이득을 최대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엔트로피나 진이나 불순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 즉 정보이득이라는 거는 상위에서 하위 특정 값을 뺐을 때 그 큰 값이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값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결정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으로는 지금 패턴, 아웃라인, 닷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셀프 뭐라고 말하네요. 자, 부류는 아래와 같이 있어요. 즉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결정들이 만들 수 있겠죠. 이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패턴에 보시면 수직, 수편, 대각선이 있고 아웃라인은 점선, 실선 요 정도가 있네요. 닷은 유무, 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 트리의 속성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전체 엔트로피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 엔트로피를 이제 부류상 보니까 사각형, 삼각형 두 가지로 나누니까 0.940이 값이 나옵니다. 수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전체 엔트로피니까 자, 처음에 P가 뭡니까? P는 확률이니까 사각형은 14분의 9, 또 삼각형은 14분의 5. 그러면 전체가 13개인가 되겠네요. 14개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한 확률을 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G, 즉 정보 이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에서 I 레지듀얼을 구하면 되죠. 자, 이제 정보 이득 IG 패턴을 이제 각 속성별로 이제 IG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패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에 따라서 I 레지듀얼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P와 I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I 레지듀얼의 패턴부터 구하면 자, 수식에는 넣기 전에 수식은 여기죠. 수식에 넣기 전에 확률을 봅니다. 확률은 자, 수직 같은 경우는 14분의 5, 수평은 14분의 4, 대각선은 14분의 5. 직접 샬리 보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샬리 볼게요. 수평은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수직은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14분의 5. 그 다음에 수평은 하나, 둘, 셋, 넷, 5개. 잘못됐습니다. 14분의 5가 되겠네요. 14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보겠습니다. 대각선은 1개, 2개, 3개, 4개. 여기 잘못됐네요. 14분의 4네요. 자, 이렇게 이제 수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i에 대해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 엔트로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i, 수직, 수평, 대각선이 되겠죠. 처음에 수직은, 자, 수직에서 이제 분류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삼각형과 사각형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경우만 한번 살펴보면 수직 경우에 삼각형이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삼각형이 세 개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반대급 보니까 두 개가 되겠죠. 요거를 구해주니까 수직에 대한 거는 0.971 그리고 요거 똑같이 루틴으로 구하면 수평도 0.971 근데 그 5개인데 이건 5개 제대로 돼 있네요. 대각선의 경우 4개, 4개 제대로 돼 있네요. 자, 대각선의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런 오류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시하고 합니다. 무시하고 하니까 값이 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이득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i에서 i 레지듀얼 패턴을 빼면 되겠죠. 자, 우리 구한식에서 일일이 값을 빼주면 0.940에서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i 레지듀얼 그럼 0.6949 나옵니다. 0.246이 나오네요. 똑같은 루틴으로 아웃라인과 닷을 구하니까 아웃라인은 0.151 닷은 0.048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걸 보시피 패턴으로 가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패턴으로 분할 속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이득비도 구하면 값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보 이득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은 패턴으로 분할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 트리를 만든다면 패턴으로 가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N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K-Nearest Neighbor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자, 결정 트리도 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선을 그려서 분류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어요? 중앙에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B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난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DT도 좀 애매할 때도 있고 선그리는 이 방식, 선그리는 방식도 애매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분류를 하나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입력과 결과가 있는 데이터를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적할 때 결과를 아는 최근접한 K기에 데이터한 결과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되었습니다. 즉 비슷한 놈끼리는 모입니다. 요 특성을 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와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죠. 가까운 놈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근접 이웃 탐색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접 K에 대해부터 결과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근접한 K로부터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예제가 떨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요런 예제에서 새로운 쿼리가 떨어졌어요. 초록색으로 찍은 겁니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위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봅니다. K에는 웬만하면 홀수여야겠죠.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K가 5라고 가정합시다. 파장을 흐트려 봅니다. 이렇게 흐트려 보고 처음에 3개, 4개, 5개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삼각형이 3개, 별이 2개. 그러면 이 녀석은 뭘로 판단? 삼각형으로 판단합니다. 왜? 야가 이겼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은 범주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 K&N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우선 단점을 보시면 메모리가 많이 소모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메모리가 많이 소모돼요. 자, 메모리가 왜 많이 소모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데이터가 막 찍혔습니다. 제가 왜 먼저 데이터를 찍었을까요? 자, 전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겠죠. 들어오는 질의는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가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시 이제 느리질 때를 레이지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K&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하기 전에 데이터의 레이블로 된 지도학습 데이터라면 70대 30 정도로 트레이닝 셋 테스트 나왔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분류기를 만들고 이거를 평가를 위해서 테스트 셋, 즉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로서 이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다일까요? 근데 검증 데이터라고 해서 과적합을 막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고 불러요. 즉, 트레이닝 셋에서 일부 영역을 떼냅니다. 이것도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트레이닝 셋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셋. 자, 이걸 뜻으냐? 테스트 셋은 중요한 게 모델이 모델 완성이라보다 생성된 뒤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밸리데이션 셋은 학습을 하는 학습 중간에 검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트레이닝 셋을 하면 제일 처음에 에러 값하고 표현자의 개수가 나오는데 트레이닝 셋을 계속 돌리다 보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분명히 에러 값이 줄 겁니다. 줄어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의 적합이 되면서 과적합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검증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검증 데이터는 학습을 하지 않는 데이터니까 확인만 하는 데이터니까 같이 에러 값이 떨어질 거예요. 모델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확 거꾸로 갑니다. 즉, 이 부분에서 학습 데이터는 에러 값이 줄지만 검증 데이터는 에러 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지만 여기 좋아요. 그럼 요 지점을 우리가 정적합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요 지대까지 하면 된다. 더 이상 올라가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류율만 늘어난다고 해서 요 지역까지만 보통 학습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과적합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분류기의 성능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차후에 나중에 점수를 여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주분류기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민감도, 재이온율, 진환성률, 특이도, 그 다음에 정밀도 이렇게 우선 첫 번째 보고 뒤에 거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민감도는 재이온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양성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정한 것의 비율. 자, 그러면 무슨 표를 볼지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자, 실제는 양성, 음성이 있고 예측도 양성, 음성이 있겠죠. 자, 실제가 양성이고 예측도 양성입니다. 그러면 진짜 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true positive TP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는 양성인데 예측은 음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틀린 음성이죠. 그래서 위음성이라고 FN이라고 불러요. 이제 실제는 음성인데 예측은 양성으로 했어요. 그러면 틀린 양성이죠. 그래서 위양성이라고 부릅니다. F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는 음성인데 예측도 음성으로 했어요. 그러면 맞았잖아요. 진음성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T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더 볼게요. 그러면 실제 양성인 것들 중 실제 양성은 뭡니까? 실제 양성은 TP 더하기 FN이죠. TP 더하기 FN분의 실제 양성인 거의 비율이니까 TP가 되겠죠. 요걸 민감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재현율 리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도, 진음성률입니다.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정한 거의 비율이에요. 실제 음성은 FP와 TN이에요. FP와 TN 분의 뭐예요?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단한 것들은 뭡니까?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단 TN이죠. 그 다음에 정밀도란 게 있습니다. 분류기가 양성한 거로 판단한 것 중에서 실제 양성인 거의 비율. 자, 요거는 실제가 먼저고 정밀도는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단한 거.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단한 거는 TP 더하기 FP겠죠. 위에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분의 실제 양성인 거. 실제 양성은 TP가 되겠죠. 이렇게 한 게 정밀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예측도. 분류기가 음성항으로 판정한 것들 중에서 실제 음성인 것의 비율. 그래서 TN 더하기 FN분의 TN이 되겠고, 위양성률은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단한 것 비율. 즉, TP, TN분의 FP. 즉, 1에서 특이도를 빼주시면 돼요. 특이도는 앞에 썼으니까 보시면 되고, 위 발견율은 1 빼기 정밀도가 되고, 분류기가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실제로 음성인 것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요 공식이 나올 겁니다. 다음 정확도. 정확도는 잘 봅시다. 정확도는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전체 분에 맞는 거를 보시면 되고, 5분율은 전체에서 정확도를 빼면 틀린 거잖아요. 그 5분율입니다. 그 다음에 F1 스코어가 어떤 거냐면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나타냅니다. 공식으로 나는 요래돼요. 자, 이제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모두 고려해서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표가 모두 중요하여 동시에 반영하여 측정 내용을 두 지표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가할 때 이용합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데이터셋이 불균형이 좀 심할 때, 양성과 음성 샘플 수가 크게 다를 때 F1 스코어는 모델의 성능 평가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많은 정확도나 그런 걸 많이 쓰지만 데이터셋이 불균형이 심할 때는 F1 스코어가 점수가 좀 잘 표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는 요럴 때가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 분류기의 성능평가에서 ROC, AUC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점수 낸 방법 어떤 거냐면 ROC 곡선, 분류 판정 인계값에 따른 위양성률 민감도 그래프예요. 즉,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ROC 곡선 그래프예요. 즉, 민감도와 위양성률이 있습니다. 민감도는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굿. 근데 위양성률은 틀린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배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값들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성향을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쁜 성향을 보여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다른 분류기를 한번 RC 곡선으로 표현해 보니까 1번 분류기는 이렇게 되고 2번 분류기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붙은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넓이를 구합니다. 이 넓이를 구하고 그러면 2번은 요 넓이가 되겠죠. 즉 ROC 곡선에서 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게 우리가 AUC라고 불러요. 자, AUC는 전부 다 민감도와 위양성률이 비율이기 때문에 값은 0과 1 사이가 되겠죠. 이 넓이니까 곱하더라도 1 미만이고 1 미만이기 때문에 1 미만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클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입니다. 그래도 클수록 바람직하다고.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면 1번 분류기하고 2번 분류기가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넓이를 표현한 게 ROC, AUC 점수라고 불러요.